박은식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이다. 지식인 출신의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신문과 잡지들의 나라를 위한 논설을 쓰고 애국 계몽 사상가로서 영향을 끼쳤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연장자 세대로서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힘썼고 의외로 강한 작전도 계획해 독해 보이기도 한 독립운동가이나 평상시 사생활의 인품은 아량이 넓고 온화하고 사려 깊은 인격자의 성품으로 유명했기에 절로 수많은 청년과 중년 독립운동가들이 큰 어른으로 모신 인격자였던 위대한 인물이다. 한국 근대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현대의 근대 사학자들은 박은식의 책을 읽지 않고는 연구가 불가능할 지경이다. 고구려에 관한 동명성황실기나 발해에 관한 발해태적 건국지 같은 고대사 서적도 그가 쓴 것이다. 특히 안중근에 대한 역사적 재발굴도 박은식의 저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은식이 어릴 때 안중근의 부친 안태홍과 친구였기 때문이기도 한데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시기 안중근전을 남겼고 이후 중일전쟁 중에 분실되었던 상황에서 먼 훗날 1992년 중국 흑룡강성의 하얼빈에서 70년 만에 발견되어 안중근이 재조명되었다. 안중근의 형제가 아버지처럼 모셨던 분으로 타계하던 날도 안중근의 친동생 안공근이 박은식 대통령을 옆에서 지켰다. 철종 10년인 1859년 9월 30일 황해도 황주목 주남방, 현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박용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오랫동안 몰락한 상태로 지냈으나 할아버지 박종록에 대해 농업으로 재산을 모아 가세를 일으켰고 아버지 박용호는 서당의 훈장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전까지는 대한제국의 자주개혁에 관심을 가지던 지식인이었지만 결국엔 완전한 항일운동가가 되었는데 을미사변으로 일제의 반감을 가지게 된 게 컸고 이후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영향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던 1902년 개혁당에 가입하며 지식인 포지션을 벗어나 완전한 항일 독립운동가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10살 때 부친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며 1885년 향시에 급제했다. 1888년부터 참봉을 지냈고 1898년 위암 장지연이 속한 황성신문의 주필을 지냈다. 이때를 계기로 계몽운동에 참여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등에 참가하게 되었다. 1908년 서구학회의 후신인 서북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1909년 3월 서북학회 월보에 보수적인 유교와 유림사상을 질타하는 유교구신론을 발표해 을사조약을 막아내지 못한 보수 유림들을 질타하는 기고문을 내었고 중국의 양명학을 중시해 이를 필두로 한 대동교를 창시했고 종교부장을 지냈다.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통해 유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유교 정신이 전적으로 국왕에게 치중되어 있으며 백성들에게 보급해서 가르칠 정신이 부족하다. 따라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가르치는 맹자의 사상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로 개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유학자가 오기만 기다리는 안이한 태도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처럼 쉽게 전파되지 못했다. 셋째로 간이질적을 천시하고 지리한만한 학습만을 추구한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교육활동을 포기하고 독립운동가로 전향해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게 되었다. 1911년 만주로 망명해서 구국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1912년 상하이로 이동해서 박달학원을 세우고 상하이에 있는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1915년 이상설, 신규식과 신학혁명당을 조직해서 감독이 되었고 독립운동 단체인 대동구국단을 결성해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며 191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크에 머물게 되었다가 1919년 상하이로 돌아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사장을 맡았다. 노인동맹단도 조직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우규가 있다. 상술된 대로 당시의 노인 개념은 40대 후반부터여서 한국 나이 46살부터 회원으로 받았고 50대가 주 활동층이고 60대가 간부층이었다. 물론 강우규는 동맹단 지도자 박은식보다도 나이가 위였기에 60대에 가입해서 노인동맹단 내에서도 어른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탄핵되자 후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제가 대통령이 의정원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고 이후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개정한 후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사임한 이후 그해 11월
병고와 노안을 앓게 된 그는 독립을 위한 민족의 통일을 주창하는 유언을 남기고 향년 67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순국 후에는 상하이 공동묘지에 안장되었고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1993년 노백린, 신규식 등과 함께 국내 응구가 결정되어 중국에서 유해가 봉환되었고 같은 해 8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요인묘역에 안장되었다. 저서로는 고종 즉위부터 백오인 사건까지의 역사를 다룬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사를 다룬 한국독립운동지열사가 있으며 상술된 안중근전, 동명성황실기, 발해태적 건국지 등 매우 많은 저서가 있다. 복장도 항상 검소하고 소탈했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대쪽 같은 고결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대인배라는 호칭에 적합한 아량을 갖춘 인격자여서 사람들을 대함에 인간미까지 묻어나던 사람이었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를 어른으로 모시며 존경했다. 한 일화로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 경비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박은식 대통령을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던 병든 조선인 노인 취급하며 그를 멈춰 세웠다. 평생 가진 돈은 모두 항상 자신의 독립운동 조직에 쓰거나 주변의 어려운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눠주었기에 자신에게는 너무나 검소해 옷차림이 허름했기 때문에 도저히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미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에 안색도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은식은 화를 내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경비가 묵살했는데 조금 뒤 소란한 소리를 듣고 나온 정부 측 인물이 몸도 불편하신 대통령 각하를 세워두다니 가깝게 무슨 짓이냐며 그를 크게 혼내려 했고 박은식 대통령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혼내지 말라며 이를 저지하고 경비를 격려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진 기록들이 제법 존재하는 여타 임시정부 인사들과는 다르게 박은식이 등장하는 존영 자료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박은식이 등장하는 사진은 색채를 입힌 현재 사진과 이승만 환영회 때에 찍힌 사진과 1921년 3.1절 기념식 사진 3장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박은식의 대표적인 어록으로는 국호는 살아있다.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국혼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국백에 속하는 것으로 국혼의 댐댐은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큼은 남아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통사를 서술하는 까닭이다. 정신이 존속해 멸망하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으리라. 전술을 알지 못하는 유생이나 무기도 없는 농민이 순국을 각오하고 맨손과 맨주먹으로 적과 싸워 뼈를 들판에 파묻을지언정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랜 역사적 전통 가운데 배양된 민족 정신의 발로였다. 천자가 있은 이래로 경쟁이 없는 때가 없었으니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승자는 존재하고 패자는 멸망했으니 그 경쟁의 시대에 처하여 무릇 지각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 다른 사람에게 승리할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비록 보통으로 나누는 이야기와 간단한 노름일지라도 승리를 좋아하고 패배를 싫어하거늘 하물며 국가의 존망이 달린 큰 문제에 있어서랴.